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써보려니 어색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큰 오빠와는 14살 차이가 나고 넷째인 언니와는 9살 차이가 나죠. 그렇게 나이차가 많은 아이들 4남 2녀를 40세에 혼자가 된 엄마께서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일 큰 오빠가 19살이 되던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5살이었고요.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과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겁니다. 아이 많은 집이 그렇듯이 먹는 장사가 손에는 안 나겠다 싶으셨는지 식당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제일 큰 오빠와 둘째 오빠를 데리고 장사를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셋째인 언니는 집에서 넷째 오빠부터 막내인 저까지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고요. 집안 내력인 건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애딸린 과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낼 겨를도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이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 엄마를 도와도 장 보는 것부터 기본적인 음식들은 엄마 손을 안 거친 것이 없었죠. 여자 혼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딸린 입이 6이니 엄마는 멈출 수도 신세 한탄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보낼 수도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챙기셨죠. 장사 수완이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주변 식당에 비해 가장 낮은 음식값을 책정해 파셨습니다. 안 그러면 고기가 귀했던 그 시절에 뜨끈하게 한 그릇 먹고 속 채우는 사람들이 먹기가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식당 음식 가격의 처음 시작은 500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50년 전 시절이라 그 가격이면 나름 비싼 음식이었을 겁니다. 짜장면이 150원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해장국에 들어가는 고기만 해도 본전치기나 다름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우거지 해장국을 팔았는데 들어가는 내용물의 양이 다른 가게들과 비교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주변보다 싸게 파니 재료가 좋지 않은 걸 가져다 판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답니다. 그 여파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주춤했지만 엄마는 가격을 올리시거나 양을 줄이시거나 재료의 질을 낮추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찬으로 나가는 깍두기나 겉절이를 더 맛있게 하는 법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드셨고 실제로 음식이 남으면 그대로 싸들고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저희를 먹이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장사를 시작하고 몇 달은 삼시세끼 해장국을 먹기도 했답니다. 그 바람에 온 가족이 해장국 감별사가 될 정도였죠. 먹을 게 귀한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제일 어린 저에게도 해장국을 그냥 먹이셨대요. 식구들 밥상 다 보면서 제 이유식까지 같이 하셨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저는 눈앞에 먹을 게 있으면 다 먹었대요. 그때는 뭐든 먹이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제 바로 위에 5째 오빠가 먹는 것은 저도 먹겠다며 성화를 부려 저는 먹을 거는 특별히 가리지 않고 다 먹었답니다. 오빠와 4살 차이가 지는데 먹는 건 제가 더 잘 먹을 정도라 오빠가 은근히 제 그릇에 먹기 싫은 것들을 올려놓으면 저는 우걱우걱 먹어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으이그 아버지 정이 고파서 속이 허전한가? 뭘 이렇게 잘 먹어? 라며 입가를 닦아주셨다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5째 오빠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별로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답니다. 할아버지가 하시던 인쇄소를 물려받아 운영을 하신 건데 인쇄소에 맡겨지는 인쇄물들을 보셔서 그런지 모르는 게 없고 이야기도 재미나게 하시던 분이시래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와 고모들을 먹여 살리려 인쇄소를 물려받아 운영하시다가 저희 엄마와 중매로 연을 맺어 결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 나이가 30이었다고 하니 그때로서는 굉장히 늦은 결혼이었던 거죠. 전쟁도 지나고 나라가 다시 건축이 되고 발전하였고 먹고 살만해지려나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는 생계를 책임지느라 결혼을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인 고모들 시집도 먼저 보내야 하고 할머니도 모셔야 했으니 다른 선택이 없기도 하셨나 봐요. 그러다 선을 보고
엄마와 9살의 나이 차에도 결혼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별 말도 없이 웃는 아버지 얼굴에 내가 이 사람 구제해줘야겠다 싶으셨다고 했대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셨는지 아버지는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하는 엄마를 안쓰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집을 가서도 친정 나들이가 잦은 고모들이 3분이나 계셨으니 엄마가 고된 시집살이를 겪으신 거죠. 유일한 집안의 남자였던 아버지는 엄마와 할머니, 고모들 사이에서 누구의 편도 못 들고 엄마에게 당신이 고된 것 알아.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을 저리 사신 분인걸. 맞춰드려요. 대신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라면서 어르고 달래셨답니다. 엄마는 시퍼런 할머니의 서술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아버지를 봐서 참고 또 참으셨답니다. 언니는 저보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다 보니 지금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야, 그런 노인네가 없다.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양반이었어. 한겨울에도 이불 호청 뜯어서 빨라고 마당에 던져놓은 걸 엄마는 손발이 다 부르트게 빨았다니까.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저게 아들 여럿 낳았다고 유세지? 유세야.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가난하니 애라도 잘 낳아야 하지. 아주 우리 아들은 뭘로 꼬드겼는지 저거랑 결혼하고부터 우리 아들이 이 어미를 괄시를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엄마를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오빠들에게는 안 그랬는데 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차별을 하시면서 구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만 찬밥을 준다든지 맛있는 반찬을 못 먹게 한다든지 하면서요. 그러면 아버지가 곁에서 보시고 은근히 밥을 바꿔주시고 반찬도 올려주시곤 하셨대요. 그걸 엄마에게도 하셨는데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이 어미는 안 보이냐? 너희 동생들은 입도 아니냐? 어쩜 제 안 식구랑 제 딸만 챙기냐? 면서 아버지를 나무라셨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할머니께 별 말도 않고 식사하세요 라면서 식사를 하셨대요. 혹시나 언니나 엄마가 식사를 제대로 못할까 싶어 아버지는 일부러 제일 나중까지 상 앞에 앉아 계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할머니는 머저리 등신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특히나 고모들이 오는 날이 더 싫었답니다. 할머니와 한 방을 쓰는 언니를 곁에 두고 밤이 늦도록 엄마에 대해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웠답니다. 언니도 결혼하고 그런 시집살이 당할까봐 결혼하기가 싫었대요. 고모들은 번갈아가며 드나들면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 가져가기 바쁘고 엄마가 옷이라도 새로 사면 헤프게 돈 쓴다면서 대놓고 흉보면서 뺏어가고 하는 걸 언니는 다 봤으니까요. 특히나 막내 고모는 대놓고 엄마와 아버지 방을 뒤지면서 뭐 숨겨놓은 것 없나 살피다가 엄마가 아버지께 받은 가락지를 할머니께 가져가서 울면서 가지고 싶다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셋째인 언니를 낳고 고생한다고 받은 반지라 엄마에게는 특별한 거고 언니 시집갈 때 보낸다고 끼지도 못하고 숨겨둔 걸 찾아서 그러니 그때는 엄마도 속상하셨는지 아가씨, 그건 우리 해옥이 시집갈 때 혼수로 보낼 거예요. 이리 주세요. 하고 말을 하셨다가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히셨답니다. 이 망할 것이 내 아들 홀려서 이런 거나 뜯어내고 아주 불려시가 따로 없구나. 너 방 좀 다 뒤져보자. 뭘 또 숨겨놓았나? 라며 엄마의 머리를 흔드는 걸 언니가 보고는 우리 엄마 살려요! 라며 울면서 할머니 팔에 매달려 겨우 풀었다 하더라고요. 엄마는 다른 말도 못하시고 주세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주세요 라고만 하셨는데 때마침 집에 뭘 가지러 오신 아버지가 고모를 크게 나무라시고는 반지를 뺏어 주셨대요. 그리고는 할머니께 어머니, 저랑 결혼하고 아이를 넷이나 낳은 사람인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바라시는 아들만 셋을 낳은 여자입니다. 이제 그만 고생시키셔도 되잖아요. 미선이 너도 그러려거든 오지 마라. 라고 화를 내셨대요. 엄마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언니도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놀라시더니 말없이 방에 들어가
꼬박 일주일을 누워서 식사를 안 하셨대요. 요강에 대소변을 다 하셔서 같은 방을 쓰는 언니가 요강을 들고 나오는 일을 했는데 꼼짝을 안 하고 누워 계시더래요. 결국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시고서야 죽 한 수저 뜨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섯째 오빠가 태어났고 그 해에 갑자기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시더니 얼굴 한쪽이 일그러지시더래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그렇게 며느리한테 심술궂게 굴더니 벌 받아 저러지 라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나서면서 언니가 부축을 하게 하시던 할머니 덕에 언니는 그런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래도 할머니라고 불쌍하더래요. 오빠들은 할머니가 예뻐하셨는데도 할머니 곁에 가는 걸 원래도 안 좋아하다가 몸이 불편해지니 곁에서 거들었는데 할머니는 또 그걸 싫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오빠들 고생할까봐 그러셨겠죠. 남자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고 손을 휘저으며 못 오게 하시더래요. 엄마는 5 아이들의 할머니 병수발,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런 엄마를 위해 오빠와 언니들은 손을 보탰답니다. 큰오빠는 이미 중학생이라 동생들에게 이것저것 역할을 맡게 하면서 엄마를 도왔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나기 한 해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조금 편해지나 싶으셨답니다. 제가 태어나고 딸이 하나 더 나왔다고 아버지는 무척이나 좋아하시면서 어머니께 당신 닮아 너무 귀엽네 하시는 걸 본 언니는 할머니 안 계시는 집에서 태어난 제가 부러웠답니다. 한 방을 쓰면서도 언니에게 한 번도 살가운 적이 없던 할머니를 마주치지 않은 제가 너무 순결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할머니의 거친 말들로 상처가 많은데 저는 그런 말들을 모르고 잘할 수 있어 부러웠대요. 얼마나 대단히 악다구니를 쓰시는 분이었으면 어린 언니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언니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야, 말도 마. 나는 할머니만 생각하면 만화 속 마기 할멈밖에 안 떠올라. 엄마도 괴롭히지. 맨날 나한테 윽박지르지. 그러면서 고모들은 어찌나 감싸고 도는지. 고모들만 오면 아랫목 내주면서 우리 딸 이러고 그러다 아파지니까 나 찾더라. 부려먹으려고 하면서 치를 떱니다. 그래도 엄마가 사탕도 지어주고 아버지가 머리핀도 사주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내가 참고 했지. 아프고 나서는 엄마가 해코지 한다면서 곁에도 못 오게 해서 내가 다 수발 들었거든. 엄마한테 죄를 지은 거는 알았는지. 고모들은 할머니 그리 아프고 나니까 집에 잘 오지도 않더라. 그러다 돌아가시니까 와서는 울면서 엄마 탓하는 걸 아버지가 막 혼냈어. 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들은 반지 사건이 난 그 후로 소식이 뜸했답니다. 제일 큰 고모는 이미 자식을 못 낳아 시집에서 쫓겨났다며 찾아온 걸 할머니가 동네 창피하다며 쫓아낸 후로 할머니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 고모는 고모부가 바람이나 이혼을 당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했습니다. 막내 고모는 아들을 못 낳고 갑자기 돌변한 고모부한테 맡기도 하다가 시집살이가 심해 저희 집으로 도망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대로 이혼을 하고는 친구와 지방에서 옷장사를 한다고 가서는 연락도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가면서 아버지께 돈을 꽤 빌려갔는데 갚지 못해 못 왔을 거라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속상해 하셨는데 언니는 그런 고모들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진짜 벌을 받나 보다 싶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는 그러면 안 돼. 고모들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야지. 그래야 아빠도 행복하신 거야. 라면서 언니를 혼내셨대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 아버지한테 미안해 언니는 한동안 아버지 곁에 가지 못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언니와 저만 예쁜 원피스를 사오셔서 입히시고는 우리 딸들이 공주님 같네 하셔서 다 잊어버리고 웃었답니다. 할머니 계실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언니는 그날을 선명히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아버지는 오빠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셨지만 저희 딸들에게 특별히 다정하시고 잘 챙겨주시는 아버지셨거든요.
저도 간간히 아버지가 예뻐해 주시던 게 기억이 날 정도면 얼마나 지극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랬던 아버지가 갑자기 알아누우신 건 제가 4돌이 갓 지났을 때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기침이 심해지신 아버지에게 엄마는 기침에 좋다는 약재를 사다가 달여서 드시게 하셨는데도 나아지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다 인쇄소에서 피를 뱉는 기침을 하시고 나서야 병원에 가셨는데 결핵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대요. 잘 먹고 요양을 하면 낫는다는 말에 아버지는 인쇄소를 다 처분하시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가셨답니다. 다행히 그때는 집에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인쇄소를 넘기고 받은 돈이 있어 살림살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다른 가족은 집에 남고 아버지만 요양을 가셨답니다. 엄마가 반찬이며 약이며 타다가 나르시느라 바쁘게 지내셨는데 오빠와 언니가 저를 포함한 동생들을 그때부터 보살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가평에 머무셨는데 지금은 금방 다녀오지만 그때는 오고 가는데 시간을 다 보내 일주일에 이틀은 엄마가 안 계시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죠. 넷째 오빠와 다섯째 오빠에 비해 저는 웃기도 잘하고 먹는 것도 잘 먹어 언니가 저를 보는 일은 덜 힘들었다고 하지만 언니도 아이였는데 저를 돌보는 일이 고됐겠지요. 그런데도 엄마를 위해 그저 버틴 그 시간들을 언니는 원망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얼른 나아 돌아오시기를 바랐답니다. 형제들을 무릎에 번갈아 앉히고 책도 잘 읽어주시고 등에 태워 말놀이도 잘 해주셨던 모습이 너무 그리웠대요. 말투도 상냥하셔서 엄마께도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 아버지가 아프시자마자 언니는 할머니 원망이 제일 먼저 되더래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따질 수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할머니와 고모들 등살에 속병이 나서 아프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아버지가 못나 엄마 고생시켜 미안하다. 너희도 힘들지? 라며 하신 적이 있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들은 그저 다 괜찮을 거라고 했다지만 언니는 왜인지 아버지가 못 돌아오실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그 걱정은 원망으로 번지더랍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고모와 할머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어린 마음에 괜히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었나 봐요. 하지만 언니는 아버지가 쾌차하시면 할머니와 고모들을 모두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그냥 그렇게 정했대요. 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계신다는 것이었대요. 저는 와다다 뛰어다니며 아버지는 왜 안 오셔? 라고 자꾸 묻는데 엄마는 말도 못하시고 제 머리만 쓰다듬는 모습을 보며 언니는 너무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마음으로 속을 끓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고 기침도 심했고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더 자주 오시더래요. 당연히 전처럼 저희를 안아주지도 못하시고 책도 못 읽어주셨죠. 아버지가 계신 방에는 엄마만 드나드셨고 오빠들과 언니는 방문 밖에서 아버지께 인사를 했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요양을 시작하실 때부터 밤마다 장독대에 가서 물을 길러놓고 비셨는데 언니도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시더랍니다. 별 말씀도 못하시고 기침을 심하게 하시다 쓰러지셨는데 그 길로 돌아가시더래요. 할머니와 고모들을 미워해서 그러나 싶어 무섭더래요. 장례를 치르는데 친척들이 와서는 그 많던 재산 병고안 하느라 다 쓰고 죽었네. 이 집에 무슨 망조가 들어 이럴까? 하며 가는 소리를 들은 언니는 당장에 집이 망했구나 싶어 아버지가 더 보고 싶더랍니다. 그런데 엄마는 흔들림 없이 장례를 치르면서 6남매를 돌보시더랍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를 그리며 우시는 엄마의 모습은 아버지 제사 때 말고는 보지 못할 정도로 엄마는 단단한 분이셨던 거죠. 고등학생 첫째 오빠와 중학생 둘째 오빠는 엄마가 하시는 일이 뭐가 됐든 함께 도울 테니 걱정 말라고 엄마를 지켰대요. 엄마는 그런 오빠들에게
너희가 할 일은 너희 자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동생들 돌봐주는 거야. 나머지 일은 엄마가 해. 라면서 오빠들을 안심시키시더래요. 그런데도 오빠들은 엄마가 힘드실까 곁을 지키면서 학교가 끝나고 엄마를 도왔습니다. 동네에서는 오빠들 보고 효자라며 모두 칭찬을 하셨죠. 엄마는 그런 오빠들과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집안 형편은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자연스레 언니와 그 밑에 동생들만 남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나머지 동생들을 돌보는 일은 언니의 차지가 되었지만 언니는 그런 건 걱정도 없었고 힘들지도 않았대요. 할머니와 고모들이 악다구니 쓸 때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쓸쓸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오빠들과 언니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물론 넷째 오빠와 다섯째 오빠, 저는 안쓰러워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더 사랑받고 클걸 이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부족한 걸 모르고 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 수 있었지만 엄마와 오빠들, 언니가 너무 잘 키워준 덕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물론 아버지 자리는 완벽히 채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새벽에 일을 나가시기 위해 저녁에 일찍 주무시는 편이셨는데 제일 어린 저는 그런 엄마 품에서 같이 잠들었고 그러면서 엄마 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넷째, 다섯째 오빠들도 엄마가 일일이 안아주고 입도 맞춰주고 같이 자기도 했으니 오빠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언니는 할머니와 쓰던 그 방을 혼자 썼는데 잘 때는 엄마 방에서 같이 잤고요. 새벽에 일을 나가시면서도 형제들 먹을 밥을 다 차려놓고 나가셨는데 언니 오빠들은 그걸 먹고 학교에 갔다고 해요. 저는 그 시간쯤 엄마가 데리러 와 가게에 놓고 일을 하셨고요. 언니나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저는 엄마 가게에서 그렇게 지내야 했죠. 가게와 집이 그리 멀지 않아 학교를 마친 언니가 주로 가게에 저를 데리러 오면 엄마는 그제야 편해지셨을 겁니다. 언니는 방학만 기다렸어. 엄마가 혼자 가게도 보면서 너를 업고 일을 하는 게 눈에 그려져서. 어릴 때 엄마가 시집살이 하느라 일만 하는 걸 보고 커서 그런가?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라. 라며 그때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바람에 언니는 중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눈에 밟혀서요. 아니, 정확하게는 동생들까지 돌보느라 고생하는 엄마가 목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가겠더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까지만 다니고 집에서 살림을 했답니다. 엄마는 그걸 참 가슴 아파 하셨지요. 엄마도 없는 집 큰딸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는 문턱도 못 밟아보신 분이셨거든요. 내가 딸을 낳아도 꼭 고등학교까지 보낸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해오기를 못 가르쳐서 내가 너무 속상해. 라며 말씀하시던 엄마는 언니에게 매번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니가 좋아하는 반찬부터 하셨죠. 오빠들도 언니에게 미안해 했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를 않았다면서 항상 언니부터 챙겼고요. 언니는 그런 형제들에게 나만 고생했나? 다 같이 고생했지. 오빠들도 엄마 도와 가게 꾸리느라 힘들었잖아. 라며 웃습니다. 저는 늦둥이 막내다 보니 그런 언니 오빠들의 희생과 배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잘 자랐습니다. 첫째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이의 어머니와 같이 가게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둘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 형제들 중 유일하게 대학을 갔습니다. 언니는 살림하느라 여념이 없다가 23살의 나이에 선을 보고 시집을 가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넷째 오빠는 중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공부를 안 해 오빠들에게 혼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 첫째 오빠와 함께 엄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다섯째 오빠는 제가 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항상 분신처럼 저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직업군인이 되겠다며 군대에 갔다가 군에 몸을 담더군요.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언니가 시집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리를 하나둘씩 해보다가 한정식을 배우기 시작해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장사를 하시면서도 고집을 부리시는 게 있었습니다. 가격이었는데요. 이미 시작할 때도 다른 가게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해장국 가격을 싸게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오빠들도 한참 전부터 엄마, 이 가격은 우리가 원가에 나가는 거예요. 가격 좀 올려야 돼요. 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쪽 일을 하다 보니 엄마 해장국 가격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더라고요. 물론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으신 건 아니었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가격이었던지라 오시는 손님들도 그래, 이 정도는 올려받아도 돼 라고 하실 정도였죠. 조금씩 올라 2,500원이라는 가격이 될 때까지 엄마는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소리를 해가며 올려받고 또 그만큼 양도 늘리셨고요. 물가는 급작스럽게 높아지는 시기를 거친 식당이었는데도 가격은 따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 가게이기도 했습니다. 짜장면 가격도 4, 5배가 오르는데 엄마 가게의 해장국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으니 주변 회사원들의 단골집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한 달에 2번 장사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는 꼭 무료 식사를 하는 날을 여셨습니다. 회사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일요일만 쉬었는데 그날에는 봉사를 하신 거죠. 독거노인들이나 노숙인들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음식을 먹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가끔은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와서는 무료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엄마는 어차피 대접하려고 하는 음식인데 한둘 그런 사람 끼어 있으면 어떠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며 베푸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 엄마의 가게는 점점 더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가게인데 가격까지 좋으니 입소문이나 손님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다 손님이 많아지는 더 큰 계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년 전쯤 된 것 같네요. 엄마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셨는지 가격을 올리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간에는 50원, 100원씩이어서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한 번에 500원을 올리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일을 돕던 첫째 오빠와 넷째 오빠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다른 이모님들도 일을 하다 보니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경이었거든요. 장사는 잘 되는데 이윤이 적어 무료 식사의 날을 하는 것도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엄마가 큰 결심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앞에 크게 손님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와 공과금이 오르다 보니 저희가 가게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가게 문을 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더 나은 음식으로 보답하겠으니 노여워 마시고 변함없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붙이셨죠. 그렇게 하시고 올린 가격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로써 해장국은 3,000원이 되었죠. 오빠들과 저 역시 한동안은 가격이 올라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언니는 내가 가서 도울까? 그럼 사람 쓰는 돈도 좀 줄이고 라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우리 형편 어려워진다고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니? 나중에 더 잘 돼서 손 필요하면 이야기할게. 걱정 마. 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저대로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때라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은 모두 어긋났습니다. 가격을 올리기로 한 그날부터 손님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세상에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아침에 조간신문을 읽다가 이거 장모님 식당 이야기 아니야? 기사까지 났어. 라는 겁니다. 놀라서 기사? 하며 신문을 보니 양심식당 500원을 더 올리셔도 됩니다. 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났더라고요. 내용은 오랫동안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장사를 하던 식당이 500원의 가격을 올리면서 사과문을 걸었다며
무료 식사의 날을 정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좋은 식당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오시는 손님마다 내가 여기 기사로 봤다니까 맛만 있는 줄 알았더니 대단해 라면서 칭찬을 하시더래요. 처음 몇 개월은 당분간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가게는 점점 더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식사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 넷째 오빠는 분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게를 확장하면 언니와 제게 같이 와서 할 것을 권하시더라고요. 언니도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심심했다며 좋아했고 저는 처음에는 고민이 됐지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한정식 식당의 월급이 높은 편이긴 했지만 가족들이 원하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수익이 줄어도 오빠와 엄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넷째 오빠와 분점을 맡아 했고 언니는 첫째 오빠와 엄마를 도와 본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을 했고 언니는 홀서빙을 맡아서 하기로 했죠. 언니는 다들 어쩜 이렇게 바쁜데 장사를 하냐며 처음 몇 개월은 힘들어했습니다. 가게 일은 해본 적이 없으니 엄청 고됐을 겁니다. 그러다 한 분이 명함을 내밀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허락도 없이 기사를 썼습니다. 하시더래요. 언니는 얼른 엄마를 모시고 와 이분이 기사 쓰신 기자님이시래요. 했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니 어머, 기자님이셨어요? 저는 그냥 단골인 줄로만 알았죠. 세상에, 우리 은인이세요. 라며 반가워하시더래요. 그 기자분은 잘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은 이 집 해장국으로 점심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데 싸잖아요. 그런데 양심적이고 너무 멋지셔서 장사 잘 되셔서 그만두지 마시라고 기사 썼어요. 더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라며 엄마의 손을 잡고 웃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엄마는 그 후로 그 기자님이 오시면 은인이라면서 음식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맞춰오신 건지 상장 같은 종이에 평생 무료 이용권을 만들어 드렸더라고요. 그 기자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라면서 음식값을 내고 가셨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여기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격도 싼 집이라면서요. 이런 집이 장사 잘 돼서 오래 장사해야 돼요. 라면서 손님들이 이야기하시더래요. 홀서빙은 주로 이모님들이 하시니 가족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모르다가 언니가 서빙을 하면서 듣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에 들뜰까봐 엄마가 이모님들에게 듣고도 말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 그럼 음식 맛이 달라져. 30년을 하던 것처럼 하면 되지. 그저 감사할 뿐이야. 라면서 단도리를 하시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들뜰 마음을 표현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쯤 지나 엄마가 장사하신 지 40년 되던 해였습니다. 학생이었고 꼬맹이였던 형제들이 중년이 되었죠. 저도 40대였으니까요. 엄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본점과 분점을 오고 가며 음식 검사만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손 마디마디가 굵어졌고 그중 몇 개는 계속 음식을 하시는 바람에 굽어져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파서 주무르신다고 함께 사는 첫째 오빠네 올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생만 하신 엄마 팔순잔치를 해드리려고 제가 대표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 보란듯이 번듯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애들아, 그러지 말고 우리 본점이랑 분점에서 40년 전 가격으로 팔자. 그걸로 내 팔순잔치 하는 셈 치고 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본인 좋은 건 가져본 적도 없고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 엄마를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욕심이 없어? 그렇게 고생만 하고 억울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우리 6남매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잔치 크게 하겠다. 라고요. 그런 저를 한참 쓰담쓰담 하시던 엄마는 예, 나는 너희 6남매 낳아서 잘 키운 걸로 다 가졌다. 너희 아버지가 아플 때 그러더라. 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식만 많이 낳아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대통령까지는 못 만들어도 내가 굶기지 않고 잘 키우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마음 넓은 사람들로 키우겠다고 그랬거든. 그 약속 지켰으면 나는 됐다. 이제 슬슬 너희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고집을 부리시더니 팔순 잔치 겸 가게 오픈 40주년 기념 행사로 처음 가격 그대로 장사를 일주일 하셨습니다. 오빠들이야 엄마 말이라면 껌뻑하니 엄마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엄마 생신 날짜에 맞춰 엄마 가락지를 굵게 해왔더라고요. 언니가 시집 갈 때 엄마가 지키셨던 반지를 끼워서 시집을 보내셨는데 그 반지 지키실 때 엄마가 반지 볼 때마다 눈에 밟혔다면서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는 엄마 반지야.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보다 더 굵고 2개야. 이거는 아무도 못 뺏어가니까 엄마 것 해. 이제는 엄마 것 좀 챙겨, 응? 이라며 엄마의 손가락에 끼워주더라고요. 형제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코와 눈이 뻘개져서 겨우 눈물을 참고 있는데 엄마는 해맑게 웃으시더니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반지 끼워줄 때는 손이 고왔는데 이제는 손이 못 나서 반지가 아깝다 하시는 바람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몸 상해가면서 자식들 키우고 손님들에게 정성 들인 음식을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배 채우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던 엄마는 8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노안이 오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는 3개월도 안 되어 돌아가시더라고요. 올케 언니들이 병상을 지켰는데 자식들 번거롭게 하실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서두르신 것 같아요.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틈만 나면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더 많이 배우고 좋은 엄마 만났으면 너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건데 엄마가 자식들 발목 잡고 이런다 하시면서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다 먹고 산 건데 엄마는 그저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둘째 오빠와 다섯째 오빠는 엄마 돌아가시고 저희에게 우리만 편하게 살아서 미안해 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이 함께 일해서 좋았거든요. 다른 집들은 유산 때문에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첫째 오빠가 다 똑같이 나누는 거야. 어머니 가게 지분도 그렇게 조정해 놓으셨고 어머니가 사놓으신 건물도 그렇게 하셨더라. 다 6등분 해놓았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면서 변호사님을 모시고 와 서류를 나누어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각자 나누는 게 아니고 다 6등분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고생을 더 했는데 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사랑 더 받았잖아. 추억도 많고. 그런데 너희들은 별로 없잖아. 특히 막내는. 우리는 그 기억이 더 값지다. 돈은 더 벌면 되지만 기억은 어떻게 사니? 엄마가 하신 게 맞아. 다 고생했지. 누가 더 고생해?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고요. 그렇게 엄마가 남긴 유산은 저희 6남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본점과 분점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죠. 여전히 한 달에 2번은 무료 식사의 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였을 때는 순번을 받아서 포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추진을 했죠. 요즘은 저희 레시피를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저희와 가격 인상률을 맞출 것. 그 각서에 사인을 하고 일을 배운다고 하면 가르쳐 주는 걸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라도 엄마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이제는 다 노인이 되어버린 형제들이 해보겠다는 조카들에게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요. 변함없이 3대가 이어져가는 저희 가게에 대해 얼마 전에 기사는 아니고 무슨 블로그라는 곳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방송 촬영도 몇 번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 더 이상 방송은 안 하기로 했더니 그런 곳에도 소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로 여러 기능이 많다 보니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마음먹고 글을 올리는 건 저희 언니 때문입니다. 언니가 요즘 다리를 수술하고 병원에 있거든요. 면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시절이다 보니 언니를 즐겁게 해줄 일이 뭐가 있나 싶어 찾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생한 이야기부터 형제들 고생한 이야기도 하고 우리 잘 돼서 좋았던 그때 이야기들을 하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럼 조금은 덜 아파질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기신 건물 중 한 건물이 4층짜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모여 살자고 건의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리모델링 하기로 해 세입자들 나가고 있으니 수리해서 거기서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2해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이들 다 결혼시켜 부부밖에 안 남았으니 오빠들, 언니들 다 모여서 살자고요. 어차피 가게도 돌아가면서 나가는데 같은 건물에서 모여서 살면 아이들도 드나들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일 1층은 상간이 2고 한 층에 2집씩 해서 6남매 모여 살고 싶거든요. 그 건물은 엄마가 그러라고 사둔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옛날 빌라 건물같이 생겨서 나눠서 살기도 좋게 되어 있거든요. 엄마랑 언니 말대로 제가 아버지 정이 모자라 그런지 나이 드니 형제들과 더 붙어 있고 싶네요. 철없는 막둥이 투정 같지만 제발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5째 오빠도 원사 제대했으니 이제는 다 같이 사는 게 실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더 나이가 들고 몸 움직이기 힘들어지기 전에 가족들하고 다시 알콩달콩 예쁨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환갑 넘은 할머니가 너무 투정 부리니 다른 분들은 징그러우실까봐 걱정은 되지만 저희 집에선 저는 영원한 막둥이니까요.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